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테슬라도 올라가는데 엔비디아도 어제는 또 같이 올라가면서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증시도 오늘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제 모처럼 만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했는데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과연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함께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좀 수급이 쏠리면서 반도체 쪽에서만 힘을 보일지, 그 여부가 굉장히 궁금한 장 시작 전의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9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 역시나 이에 대한 훈풍이 고스란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지금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거기에 제약바이오들도 개별 호재로 인해서 좀 급등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지수가 다시 한번 레벨업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기대해 봐야 되겠고 또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봐야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최근에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 투자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도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 또 HLB가 부활했습니다. 이러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도체나 2차 전지냐 수급 쏠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어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 말씀해 주신 20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확인을 해보면서 여기에서 어떤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날에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전해오면서 다시 한번 이 고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간밤 고용 쪽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들이 발표된 만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달에 미국의 신규 일자리 수는 예상치보다도 줄어든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안에서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되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안에서의 노동시장이 확실하게 냉각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DP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현재 15만 개 새로운 일자리를 6월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폭으로 알려져 있고요.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뚜렷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에 실업수당을 신청한 미국인들의 수가 전주보다도 약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을 됐는데요. 23만 8천 명을 돌파하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 학교들이 지난주에 학기 말 시기가 겹쳤기 때문에 일시적인 실업수당 신청 급증인지 혹은 해고 증가의 징후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일단 실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서도 중요한 신호로 작용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고용시장 정말로 냉각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시그널들 계속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지표, 또 다른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일단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나라도 5월 달에 수출입 동향을 확인을 했었죠. 지금까지의 수출 거의 역대 최고치로 증가하는 모습을 한국은 보여줬는데 미국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 미국의 수출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해서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특히 산업용품이나 연료유 그리고 자동차 수출 감소로 인해서 전월 대비해서도 0.7% 줄어든 2,61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입 같은 경우도 소비재나 자동차 수입이 감소하면서 수출보다는 적은 0.3% 감소에 그쳤다고 하는데 3,367억 달러로 적자폭은 확대가 됐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나우 예측치에 따르면 이 같은 무역 적자로 인해서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고용도 냉각 신호를 보내오고 있고 미국의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되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업 간의 소식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다시 한번 6%대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3거래일 연속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번 한 주 동안 주가는 무려 23%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 높아지면서 앞으로의 테슬라의 주가 추이를 놓고 월가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목표 주가인 275달러에서 30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한편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날 테슬라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자 보유하고 있던 테슬라 주식 5만 6천 주를 매도했는데요. 이는 약 1,305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할지 계속 분위기 지켜보시죠.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와 로보택시데이 행사를 앞두고 일단 지속적으로 변동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애플이 오픈 AI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오픈 AI 이사회에 참관 자격이 있는 옵저버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연말부터 오픈 AI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건 해당 자리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 간의 AI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오픈 AI는 애플의 마케팅 총괄인 필립 실러를 연말부터 이 오픈 AI 이사회 옵서버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냈고요. 실러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오래 근무한 베테랑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6월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맥에서 제공하는 AI 인텔리전스 기능에 챗 GPT를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번 옵서버 초청은 해당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옵서버 역할은 이사회에서 투표를 하거나 이사 권한이 주어지진 않지만요. 이 회사 내부의 주요 의사결정을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자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말 이사회를 통해서 또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질지 이 부분의 소식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글로벌 포커스의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7월 들어서 미증시에서 기술주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미국 고용지표가 둔화 신호를 가리키자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기술주 위주로 증시를 밀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고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뜻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우호적인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는데요. 특히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4.5% 상승하고 10대 분할을 앞둔 브로드컴이 4.3% 그리고 마이크론 역시도 3%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테슬라가 6.5% 상승하며 랠리가 이어지며 기술주들이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6월 FOMC 회의록이 발표되며 피벗에 대한 신중론이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6월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추가 증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는데요. 일부는 제약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한 노동시장 추가 둔화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경계감을 나타내는 점에서 앞으로 고용 부분이 금리 결정의 주요 의사결정 트리거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는 각국의 차별화가 가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지수가 혼란을 겪는 동안 일본 니케이 지수가 다시 3개월 만에 4만 포인트대에 안착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도입된 수혜 투자자 비과세 제도 속에 사상 최대로 늘어나며 투자를 시작한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지수가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연간 투자 한도와 비과세 보유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비과세 보유기간을 무기한으로 바꾸면서 올봄 이후 흔들리던 니케이 지수가 4만 포인트를 회복하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승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와 이에 발맞춰서 반등하는 일본과 같은 흐름이 글로벌 각국의 차별한 장세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밤 미 증시가 좋았던 만큼 국내 증시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미 증시 반도체주의 좋은 흐름을 이어받아 상승 시작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코스피 지수는 2차원지 금융주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지만 2,800선 회복에는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장 초반 힘을 받았으나 원화 약세가 강해지면서 상승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간만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며 오전 중 매수세를 키웠던 지수가 오후에 순매수로 전환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경우 시가총액이 큰 대표 종목들이 올라지는 반면에 대부분의 중소형주들은 타락하며 차별화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2년만 만에 2,800선을 넘어서며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처럼 보였던 지수가 특별한 모멘텀이 없이 박스권에 갇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시 실적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깜짝 실적을 발판 삼아 주가 상승을 이어갈 종목을 찾기에 좀 분주한 모습입니다. 5일 삼성전자 단전 실적 발표를 필두로 시장의 기대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익 전망치가 꾸준히 상향하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 게임, 금융업종이 손꼽히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대형주로 몰리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수는 지탱을 해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내부를 면면히 살펴보면 세부 종목들은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강한 흐름을 보였던 화장품, 전선주 등의 흐름이 빠른 시간에 차익 시전이 나오며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급 고임 현상이 종목간의 차별화를 더욱 강하게 가져오는 분위기인데요. 또한 HLB 같은 개별적인 이슈를 품은 종목별 이슈가 주가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해서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이 변동성이 큰 증시에 자금 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2,800포인트에 대한 지수 부담감을 안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다소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이다라는 제언도 함께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그리고 종목까지 골라서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 주식와이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이슈를 포착을 하셨을지 장 전에 저희가 종목들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를 구축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율주행차 도입이 확대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중국 상하이에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도로주행 시험이 순항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지난해 기준 217조에서 연평균씩 35%씩 성장해 2032년 3,128조 규모까지 확장될 전망인데요.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자율주행, 앞으로의 모멘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주들이 최근에 또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뭐 국토부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뭐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뭐 지도를 구축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뭐 결국에는 테슬라가 로봇택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틀렸어요? 네, 우선은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네. 이제 테슬라의 FSD가
가장 레벨이 높다라는 건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3에서 4 이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존의 레벨 2까지는 사실은 거의 이제 상용화 단계를 충분히 넘어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3에서 4를 넘어가는 게 이번 8월 8일 날 이제 로보택시가 나오면 네, 공개할 때. 네, 이때 뭐 정말 급등 또는 급락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것 같은데 네. 8월 8일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7월이잖아요.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훈풍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테슬라가 사실은 로보택시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살짝 힘이 붙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쵸. 이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사실은 주가의 탄력을 조금 받은 상태에서 이벤트가 터져줘야지 사실은 더 탄력을 받거든요. 근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아주 좋죠.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이 흐름까지 저는 이제 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무리 하드웨어적으로 좋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차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나라별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뭔가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시스템 구축돼야 네, 되죠.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어찌됐건 자율주행에 대한 지원이나 준비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혜택을 조금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7월부터 유럽의 신차가 판매될 때는 네. 모든 차량의 레벨 2가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2 정도만 돼도 사실은 이제 저도 딱 레벨 2를 타는데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고에 대한 위험성들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타는 사람들은 편리해서 타지만 네.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하는 이유가 심플합니다. 사고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럽에서 지금 레벨 2를 의무화시키긴 했지만 아마 이제 항상 보면은 이런 쪽은 유럽이 제일 빠르고요. 네. 그다음 미국 가고 중국 가고 그다음에 아시아 퍼지고 이런 흐름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아다스를 탑재하는, 그래서 네. 이제 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사실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유럽 이슈, 8월 8일 테슬라 이슈, 그다음에 하반기 넘어가면서 꾸준하게 이런 뉴스들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자율주행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자율주행 뭐 테슬라의 모멘텀도 있고 네. 뭐 그 외의 업체들의 모멘텀도 있는데 이게 테슬라의 FSD랑 이 네. 다른 업체들의 또 아다스나 이런 시스템이 약간 다르잖아요. 조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쪽에 또 집중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은 뭐 FSD에 네. 뭐 테슬라를 워낙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네, FSD에 네, 집중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네.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아니면 우리나라 뭐 현대차나 뭐 이쪽으로 보면, 아니면 구글 웨이모 이런 쪽을 보면 또 약간 다르잖아요. 질문의 깊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둘 다 괜찮다라고 보는 게 네. 유럽의 이슈와 그다음에 테슬라 이슈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유럽 쪽을 본다라고 하면 하드웨어 쪽이 사실은 조금 더 낫죠. 네. 왜냐하면 아다스 차량이라는 게 운전자 보조 장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단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은 테슬라는 사실은 대부분 영상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하는. 네, 맞습니다. 카메라, 센서들로 영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영상 처리 기술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은 시기상으로 제가 유럽과 테슬라를 얘기했던 것처럼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둘 다 좋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 섹터 내에도 사실은 그 수급이 몰릴 때 보면 한 가지 이슈만으로 수급이 몰릴 때는 좀 약해요. 그러니까 약하죠. 근데 이게 이제 뭐 겹치면. 굉장히 겹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수급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르게 보시긴 해야 되지만 지금 시기는 하드웨어도 괜찮고 소프트웨어도 괜찮고, 근데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드웨어는 조금 중장기 보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레벨 2가 상용화되고 어찌됐건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니까 매출 확장폭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8월 8일을 기점으로 더 가느냐 덜 가느냐가 결정이 되니까 한 7월 말까지는 그 전까지는 좀 끌고 가도 되겠네요. 끌고 가시고요. 아마 이제 8월 초쯤 되면은 아마 조금 조정이 네.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8월 8일 날 저는 충분히 보고 들어가셔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조금 다르게 전략을 네.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쪽과 하드웨어 쪽 자율주행에서도 약간 크게 나누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럼 관련 종목들 흐름을 봐야겠죠.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관련된 종목 고은변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지난달 중순부터 글로벌 이벤트와 함께 들썩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신규 새내기 중 하나인 SOS랩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간의 하락 추세를 꺾고 어제 10%가량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시장에 입성한 뒤에 꾸준하게 내림세를 그리다가 어제 저점 매수세가 다시금 유입되면서 10,000원 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고정형 3D 고해상도 라이다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전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투자 경고 지정 우려 속에 전일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내려왔고요. 장중에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지만 종가상으로는 6%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5일 차트를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LG 이노텍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도 1.4%가량의 하락세를 그린 것으로 확인됐고요. 7월 들어서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2분기 실적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고성능 라이다와 고부가 카메라 모듈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카메라 센서 그러니까 차량용 센싱 솔루션 매출을 2030년까지 올해보다 3배가량 늘어난 2조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포부를 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가에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지 이 부분도 함께 염두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자율주행 계약 체결 소식에 급등했던 유진 로봇 어제는 2.7%가량 빠지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6월 중순과 말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시금 모멘텀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흐름을 봤습니다. 어쨌든 다시 좀 턴하는 LG 이노텍도 뭐 최근에 뭐 약간 뭐 지지부진하지만 방향성은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아까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좋다고 두루뭉술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두루뭉실. 한 종목 어떤 종목 보시는지를 알려주세요. 네. 유럽과 테슬라 양쪽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넥스트 칩이 있다. 넥스트 칩? 네, 떠오릅니다. 이게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영상 처리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ISP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기존에 이제 아날로그 영상을 고해상도에 그 디지털화 시키는 걸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ISP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매출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 때는 뭐 미국 쪽이나 이쪽에서 추가 매출에 대한 뉴스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아다스 SOC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뭐죠, 아다스 자율주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칩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영상 처리 칩도 필요하고요. 등등등 많은 칩들이 필요한데 이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아파치 6라는 게 이제 최근 버전인데 지금 최근에 유럽 쪽에서도요. 지금 프로토 해서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운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조금 확대되면 사실은 이 반도체 칩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이 정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넥스트 칩이 단연 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원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가 좀 잘 가다가 조금 쉬고 밀리고.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반복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기대감이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다라는 것들 조금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우선 기대감은 조금 올해 계속 조성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에 아마 1분기 때부터는 흑자 전환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3년 내내 좀 적자긴 하네요. 적재였습니다. 실적이. 예.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하반기 때 ISP 쪽, 북미 쪽 네. 매출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아다스, 지금 SOC 지금 운행들 많이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테스터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아마 이게 매출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아마 1분기, 빠르면 1분기 때는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항상 주가는 선반영. 네, 그러면 이제 8월 8일 날 뉴스 좀 소멸되고 나서 이거 다시 흑자 전환 기대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넥스트 칩을 골라주셨어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실적은 뭐 아직 네. 뭐 적자인 상황인데
오히려 뭐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맞아요. 효과도 한번 배가 될 수 있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한번 잡아주실까요? 저는 이제 지금 가장 높이 갈 때 한 2만 1,000원이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아마 8월 8일 전까지는 그래도 저는 한 16,000원까지는 굉장히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전 정고점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고점 네. 2만 1,000원, 2만 네. 1,800원이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것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돌파 가능할 거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일단은 뭐 테슬라와 또 유럽 쪽에서의 자율주행 이슈들이 계속 좀 겹치면서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넥스트 칩을 토픽으로 골라주셨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식와이프 전문가와 함께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자율주행 관련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넥스트 칩 또 재무 상태를 보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투자를 좀 들어가기에는 네. 좀 고민이 네. 많이 되지 않나. 실적이 빨간불이 켜져 있어서 싶어요. 약간 고민이 되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자율주행 쪽은 여전히 좀 테마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네, 입장이세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성장성이 저는 그 무궁무진한 그런 산업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전기차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자율주행 쪽으로 투자를 하느냐라는 고민에 있어서는 현 시점에서는 자율주행 쪽으로 사실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쪽은 지금 산업 사이클을 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네.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율주행 쪽은 지금처럼 레벨 3에서 지금 레벨 4로 넘어가느냐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지금 자율주행 쪽 모멘텀이 조금 더 전기차 쪽보다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두 마리 토끼 다 잡겠습니다. 그래서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네, 그 자율주행차 관련주 테마주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스마트카 솔루션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율주행 파트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라이더와 레이더 부분이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선택적으로 감지해 녹화하는 자율주행 레이더 이벤트 기록 장치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계속해서 엮이고 있는 중이고요. 또한 실제로 이제 거래처들 보면은 외국의 또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거래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벤츠뿐만 아니라 BMW, 아우디와 같은 이제 기업들과도 지금 현재 제품을 공급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또 테슬라 쪽에서 또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면 결국엔 또 우리나라 기업인 현대차 쪽으로도 자율주행 지금 어디까지 단계가 오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대차 쪽에서도 미국의 자율주행차 기업인 앱티브와 합작해서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현재 자율주행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 그 지점에서 또 현대차와 같이 함께 또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이기 때문에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저는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주가상 움직임 보면은 네.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까운 게 4월부터 거래량이 그렇게 또 크게 붙어주지는 네.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이슈가 로보택시 쪽이 4월, 5월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그쵸? 그럼 그때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로보택시 관련주구나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보면 라이콘 같은 기업들도 4월 달부터 이미 거래량이 들어와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역시도 4월 달부터 지금 대량 거래량이 계속 붙어주고 있는 시점에다가 변동성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예 테마성으로 단기 접근할 거다 한다면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으로 공략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일봉 주봉으로 보면 지금 윗골이 엄청 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된다면은 사실 이제 손절 라인이 중요할 텐데 손절 네. 라인이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명확합니다. 6월달 전저점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대 기점으로 잡고 이제 상단 구간 매물대 보면은 지금 현재 3,400원 전후 구간대 지금 매물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계속해서 세력들의 롤링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들어가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저는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좀 단기적으로 전략을 짜보자라고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종목 한번 잘 보시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 테마, 업종을 어떻게 보실지에 대한 시각도 한번 확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포착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주식와이프 전문가가 포착한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 등 세계 곳곳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독일 기업을 인수하는 등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바이오혁신위원회를 여는 등 산업 육성 지원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추진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의 반사이익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빈틈을 잘 노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제약바이오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HLB가 정말 불사조처럼 부활해서 돌아왔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다시 제약바이오 쪽에 그전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여전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은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주식회사 부장관님은 제약바이오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약간 좀 2017년도, 18년도 장세처럼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그래요? 느낌을 받고 네. 있거든요. 사실 2017년도 장세를 생각해보면 상반기는 반도체가 한번 끌어주면서 네. 상승세가 나왔었고 2017년도 후반부에서 18년도 초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이끌어줬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장 흐름들 보면은 반도체 쪽 이슈 계속 들어와주고 있잖아요. HBM 쪽.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움직임이 2차 전지 이후로는 사실 다이나믹하게 없어요. 네.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와 사실 지수 흐름이 커플링되는 경향이 좀 그렇죠. 강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좀 특이하게도 2차 전지 쪽과 커플링이 되면서 지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지수상에서도 이 업종 손바뀜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도 좀 고민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부터는 좀 제약 지수가 또 끌어주니까 그렇죠. 코스닥이 또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주더라고요. 코스닥 시총에도 제약바이오가 많아졌어요. 네, 그렇죠? 시총 맞습니다. 상위.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제약바이오를 과거에는 우리가 성장주로만 봤거든요. 네네. 실제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도 많았고 정부 쪽에서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IPO도 좀 그 규제를 좀 널널하게 완화를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임상 같은 부분에 있어서 또 조건부 허가도 내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클 수 있는 데는 또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한몫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조 단위의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들도 늘고 있어서 이제는 성장주로만 마냥 볼 게 아니라 실적주로도 볼 수 있고 여기에다 더 나아가서 기술 수출이잖아요. 그쵸. 그럼 수출주로도 볼 수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이 워낙 지금 또 잘 나오고 있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HLB 같은 그룹주들이 올라갔을 때 제약 지수가 무려 5%대나 펌핑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HLB가 다 올랐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다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제약바이오가 랠리가 나오려면은 어떤 모멘텀이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생물보안법이 역시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요. 그 생물보안법 보여지거든요. 추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약간 관심밖에 멀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관심밖에 멀어질 때 또다시 그러니까요. 또 통과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면 그 기대감까지 또 다시 반영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 미국 쪽에서 저는 중국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2017년도부터 미국이 중국과 계속 이제 그 바이오 쪽에 있어서는 동맹 파트너십을 맺고 계속해서 그쵸. 여러 가지 네. 또 지원들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CDMO 쪽에서는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세계 1위를 너무 하고 커졌어요.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히려 중국에 계속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꼬리 자르기 하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미국 쪽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게 또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협업을 하면은 미국의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있죠. 그쵸. 환자들의 데이터들이 건강 데이터 같은 것들이 중국 쪽에 가겠죠. 넘어가게 네.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보적인 또 위협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견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로비 의혹 때문에 좀 이렇게 늦춰지게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시간 싸움일 뿐이지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서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이익 수혜를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합성생물학 쪽 내지는 이제 CDMO 쪽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CDMO 쪽 분야에서 또 굉장히 또 파이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CDMO 쪽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바이오 코리아가 이번에 열렸는데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도 CD
CDMO 쪽 사업을 많이 이제 홍보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지금 업계 내에서 산업 내에서의 지금 이슈는 CDMO 파이를 얼마나 더 키우느냐라고서 지금 초점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사실 작년부터 바이오시밀러 쪽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린 게 대형 블록버스터들이 지금 2028년도 만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 그럼 시장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2028년도까지 103조 규모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함께 본다면 네. CDMO와 지금 바이오시밀러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지금부터 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슈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더 봐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종목들 최근에 제약바이오 뭐 종목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흐름 체크해 볼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7월 들어서 그동안 소외됐던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눈에 띄는 상승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요.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은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일에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 소재 제약사와 1조 4,6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약사는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일라일리의 치매 항체 치료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계약 금액이 약 40%가량에 해당하는 초대형 계약을 성공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전일에는 보합권에 마감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완전히 돌아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제약 바이오주 단연 HLB 그룹주입니다. 상한가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FDA에 대한 기대감 속에 다시금 지난번에 10만 원대를 탈환할 수 있을지 시가총액 2위권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7월 들어서 꾸준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전일에는 1.5%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9%가량의 강세를 보였는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병용요법에 대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로 인해 주가가 날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ABL 바이오도 두 자릿대 강세 보이면서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실탄, 자금 확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탄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 지금부터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흐름 좀 체크해 봤는데 자, 그러면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저희가 어떤 걸 골라야 됩니까? 요즘 뭐 잘 가는 뭐 삼천당 제약이나 아니면 HLB의 알테오젠 이런 거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종목 고르실 거예요? 저는 사실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 왜요? 네, 앞으로 올라갈 종목에 갈 거?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투자자이기 네. 때문에 첫 번째 뭐죠? 네, 저는 CDMO 쪽에서 대장과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대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CDMO 쪽에서 대장, 단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방.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 쪽으로도 대장이긴 한데 바이오시밀러도 그쵸, 자회사 네. 쪽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쪽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다. 나는 좀 안정적으로 종목에 좀 투자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단연 추천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수주 1조 4,6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부터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지금 같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네네.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외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받쳐주는 편이었었는데요. 이제는 기관 쪽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과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번 수주 금액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주 금액이었던 게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이 얼마였냐면 2조 5천억 원대였습니다. 근데 절반 이상 절반 했네요. 이상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주 금액에 대해서도 계약 규모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쪽에서 이 사업에 바이오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게 지금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CDMO 쪽에서는 글로벌 2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지금 계속해서 생산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지금 4공장이 완료되고 나서 생산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렸냐면 배치라고 표현하거든요. 99% 배치 중에서 배치 성공률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실패하는 율 자체가 100개 중에서 1개 정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성공률로 이제 배치를 성공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글로벌 계약사들과 지금 올해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건수가 한 7건 정도 되는데 네네. 그중 6건 정도가 지금 증액 계약에 대한 부분들 지금 얘기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년 4월쯤에는 5공장까지도 증설이 완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된다면 세계 1위 타란까지도 엿볼 수 있는 막대한 생산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바이오 USA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참가를 했는데 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불참을 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말 그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 사이에서 부각을 홍보를 받았겠네요. 할 수 네. 있었고 심지어 메인 부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히려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해서 계약이 지금 한 2배 정도 가량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자, 이런 생물보안법에 수혜받을 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다음 좀 그러면 셀트리온도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네. 간단하게 요거는 볼게요. 시간 관계상. 셀트리온은 지금 여러 가지 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스테키마가 이제 유럽 품목 지금 허가 획득을 했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네. 지금 현재 스테키마뿐만 아니라 코센틱스 역시도 임상 3상에 지금 돌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쇼핑몰에서 중요한 게 제품을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있어야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성과가 굉장히 또 잘 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진페트라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 환급이 또 본격적으로 되게 된다면 미국 쪽의 매출 역시도 같이 함께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면 바이오시밀러 쪽은 셀트리온 쪽 파이프라인 주목해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모처럼 만에 저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예전에는 이거 두 개 항상 비교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한번 두 개 골라서 비교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길건우 대표님도 제약바이오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니 그 전문가님이 대형주 두 개를 다 가져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바이오 섹터가 조금 살아나려면 실적이 되는 이 대장주 두 그쵸. 개가 예, 잘 가야 돼요. 움직여야죠.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안전하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바이오 쪽에서 조금 이슈가 되는 것들이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ADC 플랫폼 기술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 같은 리가캠 경우에도 바이오? 보면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요. 수급 잘 나오죠. 주가 흐름 괜찮죠. 그러면 도대체 ADC가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항암제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항암제 쪽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후유증, 부작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항체 접합 약물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항체가 그걸 찾아갑니다. 암세포만. 네, 그래서 걔한테 가서 약물을 딱 하고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최근에 리가캠이 이쪽에서는 플랫폼 기술로는 글로벌 지금 등재된 걸로만 따져도 글로벌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마 하반기 때 기존에 이제 중국 푸싱 제약에 이미 기술 이전을 한 게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아마 올 하반기면 허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올라가는 것 첫 같아요. 상업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하반기까지 끌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적으로도 지금 얌젠에도 사실은 뭐 기술 수출한 게 1조 6천억 정도 되잖아요. 이게 분기별로 매출이 계속 잡힙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까지 또 빨간색이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좀 실적 자체가 조금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도 있고 뭐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리가캠 바이오까지 제약바이오 대형주와 또 최근에 또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리가캠 바이오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이 성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탑 송민석입니다.
이번 한 달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선 이번 주 이슈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많은 의견들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 동향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강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6월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인 약 13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수치이며 수출 증가는 최근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업황 상승 사이클의 본격 진입으로 보이면서 삼성전자 역시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의 가장 큰 요인은 또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 없는데 HBM3E의 납품 할지의 여부입니다. 글로벌 AI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 랠리를 보일 때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에 좀 소외되면서 큰 상승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HBM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삼성전자 역시 올해 안에 HBM 납품에 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주가는 이제 선반영하여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데 최근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 좀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업황만 보더라도 주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AI 투자가 지속되면서 최근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CXL 관련주들도 함께 체크하셔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컴퓨터 안에는 그 두뇌 역할을 하는 CPU와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메모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서로 빠르게 연결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사람도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더 건강하고 그렇듯이 이렇게 확장해서 더 빠르게 연산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네오셈이나 오키스전자, 엑시콘 등 거래량은 동반하여 상승했고 전일 시간 외에서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갭상승이 나오고 시가를 회복하는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또 LG전자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이 호실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글로벌 수요가 좀 둔화한 가운데도 가전이나 TV 부분에서의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냉방 공조 중심의 B2B 사업의 성장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발열 제어의 칠러의 공급과 AI 냉각 시스템 등의 수요 증가 모멘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선장 사업인 전장 사업이나 로봇 그리고 전기차 충전 등 미래 중장기적인 성장 사업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국내 시장은 바이오 섹터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초기 테마 형성으로 종목 확산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루 엠텍이나 인벤티지젯 등 한국 벤시 등 눌림목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한 달 새 30% 이상 상승하면서 국내 자율주행이나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 프로그램이나 LG 엔솔 등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전기차 인도량이 호재로 좀 받아들여지면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현대차의 인도법인이 9월에서 10월 상장이 전망되면서 4조 원대 도달하는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최근 상장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인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화신, 서현 이하들도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9월이나 7월까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는 한국 BNC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초기 테마 형성으로서 바닥권을 다지고 거래량을 동반하여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꼭 관심 있게 주시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물질 이전에 체결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 전략은 시가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7,100원, 손절가는 4,500원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탑 송민석이었습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독립기념일 내일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폐장을 하면서 오전 시장만 거래가 됐는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엔비디아도 올랐는데 테슬라도 함께 올랐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낼지 관심이 가장 크게 가는 대목이고 이제 저희는 또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줄지 이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출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출발 전에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야 할지 먼저 박수범 대표님, 개장전 탑3 한번 골라주실까요? 네, 개장전 탑3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제 CXL인데요. CXL이 이번 주에도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뭐 최근 들어서 뭐 들린 내용들 이제 HBM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이제 조금씩 뭔가 좀 묻어지는 분위기에 CXL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CXL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를 뭐 어떻게 보면 배분하기도 하고, 이걸 합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활하게 많은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뭐 고속도를 뚫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과거에 뭐 그 컴퓨터 조립을 했지 않습니까? 컴퓨터 조립할 때 소위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했어요. 왜 맡겨야 되냐면 이 CPU와 메모리가 이게 지금 인터페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궁합이 안 맞아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결하면 아무래도 컴퓨터가 CPU라든가 GPU라든가 메모리가 좀 더 원활하게 활력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이제 관점에서 CXL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졌던 부분들이었고 이걸 이제 2019년도에 지금 이제 글로벌 빅3 기업들과 국내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들이 하나의 또 컨소시엄을 또 만들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네오셈을 비롯해서 뭐 엑시콘이라든지 오케이스 전자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포착되고 있어서 지금 어차피 지금 뭐 간밤에도 엔비디아라든지 지금 뭐 대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좋겠지만 그와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도 좋겠지만 CXL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이제 CXL에 대한 부분들이었고 두 번째로는 어제 좀 크게 급등했던 게 HLB 쪽이었죠. HLB 보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리보세라님이지 않습니까? 이 리보세라님과 중국의 항서제약이 만든 하나의 또 캄렘리주밥이죠. 자, 캄렘리주밥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폐암 치료제로 중국에서 이미 2014년도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 부분들을 좀 가지고 와서 뭐 같이 병용을 해서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부분들인데 이게 임상실험에서 긍정적이었고 FDA에서 뭐 저는 저번에 이제 결렬됐을 때 FDA에서 이제 승인을 안 해줬을 때 정치적인 이슈가 좀 강했다라고 좀 판단해서 뭐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FDA랑 협의를 한 결과 다시 한 번 좀 승인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추가적인 서류 필요 없이 다시 한 번 신청해라는 내용 때문에 어제 급등했고 오늘도 큰 강한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세 번째로서 지금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 쪽인데요. 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심리는 점점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워낙 지금 뭐 외국인들이 작년에 공매도 물량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뭐 캐즘 현상도 좀 벌어졌고 실질적인 실적 또한 이제 좋지 못했죠. 1분기 실적도 좋지는 못했고 그 부분들이 2분기 실적까지 좀 이어질 거다. 어닝 쇼크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투자자들에게 좀 뭐라 해야 되나요? 네. 시장에 대한 대응이 종목에 대한 대응이 조금 불안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테슬라가 어제에 이어서 어제 10%나 급등했다가 또 간밤에 6%나 또 급등하는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리오토라든가 샤오펑이라든가 중국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도 좀 보여주고 있고 BYD 같은 경우도 좋은 움직임을 좀 이어나가고 있죠.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까지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CXL 관련 주를 어제 급등했던 HLB 그룹주와 2차 전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떤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짧게 스타카토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 3대 라인은 아직도 강화가 되고 있는데 다른 반도체들은 소리 소문 없이 조금 주저앉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올해 완전 발군의 모습으로 뜨고 있는 종목이 있죠. 테크윙입니다. 지금 한미반도체가 2023년도에 고가상으로 490.43%의 가공할 만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테크윙이 이번 연도 고점상으로 493.01. 거의 한미반도체의 2023년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테크윙, DI 이런 검사 장비 업체들로 불이 옮겨 붙었어요. 그리고 얘도 누구죠, 결국? SK 하이닉스 향.
HBM 향입니다. 결국에 SK 하이닉스 향, HBM 향 이쪽으로 향한 아이템이 있는 종목만이 이렇게 시대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향 혹은 HBM 향이 아닌 것을 갖고 있는 업체는 이런 줄기를 못 따라가는, 그러니까 반도체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더라도 다 가지를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만 워낙에 갖고 부품 소재는 상대적으로 너무 소외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뭐 부품주 중에서 가장 많이 간 리노공업으로 따지더라도 장비주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형편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 굉장히 틀리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롯데손해보험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이 가격을 너무 몸값을 높게 부른 나머지 우리금융지주가 떠나버렸어요. 동양생명보험 인수한다고.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들도 MG손해보험에 관심이 있는데, 자, 지금 금융주들이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떠오르는 게 있죠. 저 PBR주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거기다가 제가 벌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서로 벌크업을 하려고 지금 다 나서고 있습니다. 옛날에 은행이라고 표현되던 그 은행주들이 금융지주로 되면서 이제 그 골격을 갖춰야 되니까 증권사나 보험사가 없는 지주회사들은 너도 나도 M&A 매물을 찾아서 나서고 있어요. 네. 결국에 롯데손해보험도 그런 매물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눈여겨봐야 되고요. 네. 마지막은 키움증권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은행주들이 금융지주로 이름을 바꿔서 벌크업, 밸류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했죠. 그 대상에서 보험주가 매물로 나서니까 보험주가 또 움직이고 남은 거 이제 증권주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중에 증권주가 안 갔어요. 우리가 네. 금융주의 매기가 퍼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순서상으로 순환매 순서상으로 증권주에 가서 기다리면 네. 특히나 제일 개인 투자를 선호가 더 높은 키움증권에서 기다리면은 세 번째 타석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타순이. 네. 그래서 키움증권 눈여겨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전 탑3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장 출발 상황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자 국내 증시 예상 체결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여서 오늘도 양시장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게 우리 시장에는 훈풍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드디어 2,800선 시원하게 넘을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40선 근처에서 출발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에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모두 다 강한 상승 보인 가운데 오늘 1위부터 5위권 대부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SK 하이닉스가 2% 이상의 강세, LG 에너지솔루션이 1%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을 알릴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 PBR 관련 기업들 정부 지원 정책에 힘을 입으면서 1%에 가까운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지금 완성차 기업 중에 기아 같은 경우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요. PBR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KB금융이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0.4%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 어제도 1%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오늘도 그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2%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테슬라의 상승 여력을 고스란히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HLB가 어제 상한가로 마감했죠. 오늘 4%가량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보합권 그리고 좀 혼조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청당 제약이 어제 셀트리온 제약을 넘어서 6위권으로 점프한 가운데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7월 4일 목요일 국내 주시장 출발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 과연 오늘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간밤에 미국 증시가 절반만 진행이 됐지만 계속 상승 탄력을 이어갔고요.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을 기다리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가 이러면서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1.7%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83,000원대에 출발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역시 2% 가까이 상승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장주들이 1% 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네요. 2,817포인트 선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2,800선 안착을 오늘 시도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제 좋았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오늘 역시 함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8% 넘게,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각각 1에서 2% 내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0.5% 가까이 상승 탄력 그래도 보여주면서 840선을 지금 회복하는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미국 시장의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좀 이어가 주는 모습입니다. 더 자세한 출발 상황 확인해 볼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7월 4일 목요일 국내 증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양시장 어제여서 오늘도 미증시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양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2,817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40선 부근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지수가 어디까지 상승을 이어갈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고용 둔화 신호 두 가지가 포착이 되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불타오르고 있고요. 국내 증시 역시나 기술주를 중심으로 오늘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군을 보게 된다면요.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에 앞두고 기대감 속에 오늘 2%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현재 구간 1% 넘게 상승하는 가운데 장중 신고가 다시금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1.5%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오늘도 좋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LFP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다음에 신저가를 기록한 후에 지금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을 어제 발표한 가운데 완성차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 쏟아지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1%, 기아도 1.2%가량 상승으로 지금 출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타증권에서 현대차 목표 주가 6% 상향 리포트 내놓았는데 실적 당연히 좋을 것이지만 주가의 상승은 역시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목표 주가를 더 높여 잡았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들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한 걸음 쉬어가고요. 반면 셀트리온은 0.1%가량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PBR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신한지주도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KB금융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삼성생명 지금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도 지금 0.9에서 0.5%가량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도 날아오릅니다. 특히나 에코프로가 4%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어제도 7% 이상의 강세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회발전특구 협약을 맺었는데 포항에서 이제 2조 원가량을 추가로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소식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HLB 어제 상한가에 안착한 뒤에 오늘은 좀 변동성 나오고 있습니다. 이 HLB가 어제 상한가를 마감을 한 그 라인 자체가 61선과 121선 부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오늘 강하게 시세 분출은 아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도 시세를 그래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8%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에 대한 모멘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료 미용기기라던가 아니면은 보톡스 관련된 휴젤이라던가 좀 한 걸음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업종별 상승률 체크하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주는 2차 전지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유가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WTI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정유 관련 기업도 힘을 받고 있고요. 화학도 1%대 2차 전지 오늘 대형주들 시세 괜찮은 가운데 3등으로 지금 0.8%가량 업종 상승률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0.8%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자동차 그리고 금융 그룹 지주와 같은 저 PBR 관련 기업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네, 오늘 시장 출발 상황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특징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장출발 오늘 일단 좋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일제히 좀 상승세, 2차 전지도 동반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반 매수를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니까 전반적으로 지수가 레벨업 되고 있는 상황. 여전히 코스피는 2,816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1,3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합니다. 280억 원 정도 매도하고 개인 기관은 아직 뚜렷한 방향성 보여주지 않고 있고 개인이 4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면 오늘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1,385원대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요. 박수범 대표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해주신 CXL 오늘도 뜨거운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전략 세워야 될까요? 지금 이제 내일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에 지금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이번 주에 7월 1일이었죠. 7월 1일 날 발표되었던 게 6월 달에 반도체 수출 물량이 월 단위로 해서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134억 달러를 수출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에 긍정적인 후풍을 좀 만들어 주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 급락을 좀 했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반등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젠스왕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좀 매도하면서 그 부분들이 좀 약간 좀 시장에서는 이제 좀 꼭지가 아닌가 HBM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이슈도 나오긴 했지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내일 발표를 좀 앞두고 SK하이닉스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밑단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CXL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네오셈이 지금 현재 1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엑스컴도 엑스컴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해외 쪽에서 우리가 경쟁자들을 좀 보게 되면 일본에 보면 이제 어드반테스트라는 회사가 있고요. 미국 쪽에 보면 테라다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들 못지않게 지금 CXL 시장이 지금 현재 2.0까지 왔는데 본격적인 개화가 CXL 3.0 정도 돼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게 발맞춰서 인텔이 내년 하반기에 3.0에 맞는 CXL 3.0에 맞는 CPU를 또 공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양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CXL 관련 시장이 캐파가 좀 작긴 합니다만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상당히 매년 거의 한 30에서 50% 정도의 급격한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어서 지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는 HBM이 끌어올렸다면 시장 자체를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에서는 하반기에는 CXL 관련주가 시장의 반도체 쪽의 훈풍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좋은 상황인데 신 소장님과도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아까 SK 하이닉스 향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SK 하이닉스 향 좀 좋지는 않아요. SK 하이닉스가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 이럴 때 오히려 기회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년 내내 장이 이랬으면 정말 좋겠다는 와 정말 이상적인 시장입니다. 어저께 미국 뉴욕 증시에서 22 시가총액 20위 안에서 엔비디아가 4.57로 2등이었고요. 테슬라가 6.54로 1등이었거든요.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같이 올라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같이 가는. 우리 세상을 이끌어갈 그 섹터로 배전반 하잖아요.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두뇌 칩이 반도체 칩이 들어간 로봇계라도 2차 전지 배터리가 안 되면 멈춰버리는 거고 2차 전지 배터리가 있어도 두뇌가 멍청하면 로봇계가 전장에 나가서 죽어요. 옛날에 전래동화 아시죠? 눈 다친 친구랑 다리 다친 친구랑 힘 안 합치면 둘 다 산 밑으로 못 내려와요.
그러니까 배터리랑 반도체랑 그렇게 죽으라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던 일이 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면 싸울 일이 없죠. 지금 너무나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미묘한 변화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9 거의 지금 3% 가까이 이 그 상승을 넓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지금 반대로 2% 넘는 하락세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차이가.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까지 좋다는 얘기였죠.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 라인은 아직도 공고합니다. 오늘의 저 정도 하락으로 시세가 끊겼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 밑에서 상승한 게 얼마인데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강하다 보니까 미묘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또 갈리는 거죠. 오늘 SK하이닉스 향을 선택하면 역으로 갑니다. 지금 예를 들어볼까요? 전공정에서 워낙에 요즘에 후공정이 지금 주목을 받았잖아요. 전공정 땅에서 지금 예를 들어 주성 엔지니어링은 SK하이닉스 향이고 원익 IPS는 삼성전자 향이죠. 원익 IPS 7.61%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마이너스 0.13이에요. 근데 그동안 흐름은 누가 셌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셌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부품업체들, 소재업체들은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ASML 같은 종목이 없어요. 슈퍼 을이 될 수가 없고 다 을입니다. 삼성전자를 선택하든 SK하이닉스를 선택하든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몰아내버리거든요. 을이 10명 넘게 있는데 굳이 걔네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씩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엇갈리게 되니까 우리는 소부장을 선택할 때는 정말 미묘하게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엄청나게 갈리고 있죠. 그럼 후공정이라고 다를까요? 예를 들어 지금 어닐링 공정이랑 리플로 공정이 반도체 8대 공정에 속하지 않았는데 HBM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 됐어요. 그래서 레이저 어닐링을 이제 하는데 레이저로 하는 것 중에 이 그 SK하이닉스 향이 DIT죠. DIT가 2.53입니다. 그동안은 더 강했어요. 근데 오늘은 뭐가 강해요? 아까 앵커님이 브리핑하신 거. 이오테크닉스가 9%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DIT랑 SK하이닉스가 한 편이고요. 한 편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오테크닉스 삼성전자 한 편이에요. 그래서 DIT랑 SK하이닉스가 이오테크닉스 거를 뭐 베꼈다고 해서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소송까지 걸어놨어요.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강하니까 이오테크닉스가 DIT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리플로 공정은 HBM에서 아까 전에 한미반도체는 다리미로 한 판 한 판 찍어내는 한 땀 한 땀 찍어내는 방식이고 네. 그게 이제 나중에 많아지면은 그냥 안에 렌즈에 넣고 돌려야 돼요. 통째로. 그게 매스 리플로우죠. 거기서 STI가 SK하이닉스 향이고 PSK홀딩스가 삼성전자 향이거든요. 여기서는 PSK홀딩스가 삼성전자 향하고 PSK홀딩스랑 요거랑 STI랑 비슷합니다. 요거에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향이 오늘 그동안의 SK하이닉스 향에 뒤졌던 거에 비해서 네. 굉장히 강하죠.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통틀어서. 그리고 아까 전에 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DI 7.64%, YC 11.56%, 테크윙 1.63%. 이 뒤에 HBM 맨 마지막에 검사하는 검사 장비 요쪽도 강합니다. 네. 반면에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반면에 예를 들어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이런 소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아직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아직도 장비가 강한데 오늘은 대장인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강하니까 삼성전자 향 장비 업체가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SK하이닉스 향보다 강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네.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2차전지가 이런 화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이상적인 모습. 제발 연말이 될 때까지 혹은 내년도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온도차를 좀 벌리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3% 넘게 상승하는 반면에 SK하이닉스가 지금 낙폭이 더 커져서 4% 가까이 하락세가 깊어지는데 자,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을지 투자자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업종과 종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장한 지 14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도는요, 반도체 관련 섹터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CXL에 대한 관련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역시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 섹터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BM에 대한 검색도도 여전히 높습니다. 엔비디아가 4% 이상 상승한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관련 검색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뿐만 아니라 범용,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D램 생산 라인이 풀가동에 근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나 모멘텀을 안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섹터 가운데서는 구리에 대한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공지능 열풍과 관련해서 구리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구리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리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 높고요. 이구산업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 여전히 뜨겁고요. 2차 전지 섹터 역시나 쌩쌩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과 함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개장 직후에 상한가에 들어선 종목이 있습니다. 더 E&M인데요. 더 E&M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가 몽골 간 전문센터와 협업해서 D형 감염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멘텀이 부각받으면서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강세 19%가량의 오름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모멘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상승주 에머리지 15%가량의 강세 시세 매뿜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오늘 TFE가 18%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 솔브렌 홀딩스도 13%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와 함께 이구산업 구리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자릿대 강세 보여주면서 구리 관련 기업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미사이언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9%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강한 시세를 내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약품그룹의 모녀가 경영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서 경영권 분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오늘 한미사이언스 주가 다시금 급등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랫단에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거래량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지금 기대를 받고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3% 이상의 불꽃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9월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CXL 관련 기업이죠. 두 자릿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 그룹주들 오늘도 시세를 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HLB 같은 경우는 4% 상승하는 반면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 역시나 쏠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시세를 내뿜었던 태양광 관련주 SDN 같은 경우에는 1%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나 3% 이상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별 이슈 때문인데요. 반도체 유리기판과 관련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시세 분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 상위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좀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지금 집중하면서 보고 계실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 어쨌든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온도차나 심리가 좀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3.4%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조금 전까지 7%까지 하락폭이 커졌다가 5.7% 정도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역시 2% 넘게 하락세, 그리고 테크윙도 결국엔 하락 전환하는 모습. 반면에 삼성전자는 여전히 3.3% 안정적으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오늘 시장에 더 자세하게 봐야 할지 박수범 대표님 어떤 종목 보십니까? 지금 반도체 쪽이 워낙 강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반도체 쪽보다는 기판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바로 유리기판 쪽입니다. 유리기판 쪽 보면 이제 SKC가 있죠. 자, SKC의 이제 자회사인 SK 넥실리온 쪽에서 유리기판을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양산한다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면 지금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 LG이노텍도 마찬가지고 유리기판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SKC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계속 좀 봐야 된다. 최근에 20만 원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만 원까지 좀 급등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기간 조정 좀 받았어요. 기간 조정 좀 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반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4%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다시 한번 더 2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오늘 같은 날은 삼성전자도 좋지만 SKC와 같은 이런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6세대 HBM까지 만들려면 이게 층층이 이제 쌓여가는데 레이어가 쌓여가는데 이 레이어 간격이 좁아지고 얇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견고해야 돼요. 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MLCC 또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판 안으로 삽입을 할 수 있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점점점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좀 봐야 되고 네. 그 중심에는 분명 SKC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쨌든 삼성전자 계속 볼 수밖에 없겠네요.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데 국내 일부 언론, 한 언론사가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 퀄 테스트 최종 통과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나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일부 한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 퀄 테스트 최종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협상 작업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측의 어떤 입장 발표가 나오는지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이것이 아무래도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신 소장님과도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일단은 좀 관성의 법칙에 몸을 기대실 분들은 조금 늦었다고 생각해도 조금 그걸 감안하고 들어가신 네네.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까 삼성전자 향을 따라가는 게 맞는데 이미 전공정에 지금 원익 IPS 8%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후공정의 이오테크닉스 지금 1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아서 오늘 내일 초과 수익을 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K 하이닉스 향을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던가 DIT, STI를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갑자기 노보노디스크의 뭐 그 치료제에서 시력 감퇴 요인이 있다 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가 강하다 보니까 191 노보노디스크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있습니다. 제약주랑 기술주는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펩트론을 비롯하여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다 빠지는데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그 다음 타자 누구죠? ABL 바이오예요. 얘는 이중항체 기술이거든요. 우리나라 플랫폼 기술 수출을 하는 애 중에 1번, 2번, 3번, 4번 타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알테오젠이 갖고 리가켄바이오가 갖고 그다음에 펩트론이 가고 있다가 이 일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가 지금 순서가 오거든요. 순서가 왔다는 건 기술적으로도 가장 아래가 있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공략해 보는 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제 누누이 얘기 드렸는데 지금 너무 시뻘겋고 이미 오전 10시 다 돼가지고 봤는데 10% 가까이 오르고 있다. 어제도 그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장 초반에 2차 전지가 갭 상승했을 때 이미 전주나 전일날 테슬라나 2차 전지주를 갖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은데 이 지금 시작하고 나서 장 초반에 급등한 갭 상승을 쥐고 들어가시는 분은 리스크 테이킹을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를 명심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융주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증권주를 누려보는 게 좋죠. 지금 은행이나 보험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증권주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네. 그쪽으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관통하는 한 가지의 어떤 개념이 있죠. 지금 현재 올라가서 시뻘건 갭 상승을 잡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눌려있지만 다음 타자 순환매가 들어올 순번을 기다려서 연습 타석에 있는 타자에게 배팅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핵심 키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네, 오늘 뭐 진짜 뭐 외국인을 위한 뭐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제 선물이라든가 파생 시장에서의 포지션에 따라서 시장을 급등시키기도 하고 또 급락시키기도 합니다. 그에 따른 이제 웩도덕 현상도 좀 강하게 좀 나오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침부터 외국인들의 강력한 선물적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5장 가더라도 저는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최근 들어서 보면 미장이 휴장을 하는 날에는요 시장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는 최소한은 내일 오전까지는
뭐 요즘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셨다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고 코스닥의 물량의 절반 이상이 데이 트레이딩 물량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제발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하지 마세요. 매도하지 마시고 최소한은 내일 오전까지는 좀 들고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올랐다고 해서 강력하게 상승했다 해서 빠르게 차익 실현하지 말고 최소는 내일 오전까지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1조 가까이 지금 매수하는 모습 계속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신리석 소장님의 핵심 키포인트는 뭘까요? 네, 저의 핵심 키포인트 워딩은 금융주 랠리 스펙트럼 확장입니다. 지금 금융주가 이게 지금 뭐 오늘 뭐 데일리로 볼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KB금융이 지금 2008년부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대충 하면은 약 만 17년이죠. 만 17년짜리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금융주가 이렇게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금융주의 습성이 저렇게 움직이는 습성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뭔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거고 지금 이것은 나라에서 밸류업으로 밀어주는 거 그리고 기업 자체가 변하려는 거 줄타기 동기가 돼서 아래에서 병아리가 깨어날 수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순환매상으로 아까 계속 얘기 드렸는데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대신증권 이런 증권주에 미리 들어가 계시는 게 월 후반으로 갈수록 그리고 일 후반으로 갈수록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융주에서도 이제 다음 스펙트럼, 다음 이 타자, 타순이 될 그 증권주들을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출발 준비해봤는데요.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오늘 시장에서 시세 잘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저희가 어제 이데일리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주식와이프 전문가, 이데일리온의 주식와이프 전문가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오늘 장 시작할 때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 너무 많죠. HLB가 어제 또 다시 한번 환호를 하기도 했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연 실적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파이를 확장하고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오늘 시초가에 아마 공략을 하셨다면 81만 원 정도에 공략을 하셨을 텐데 오늘은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오늘은 0.86% 하락한 80만 3천 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한번 큰 종목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차장님? 오늘은 셀트리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도 긍정적인 모멘텀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바이오 시밀러 업체로서의 그 밸류에이션을 받아왔는데요. 현재 그 신약 진펜트라, 미국의 출시 예정인 진펜트라는 미국의 시밀러 의약품이 아닌 바이오 신약으로 등재가 되면서 셀트리온도 신약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하반기부터 높은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는 그 미국에 출시된 진펜트라가 최대 큰 폭의 그 영업이익 그 실적을 성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내년 같은 경우 진펜트랄 매출액이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진펜트랄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에는 큰 폭의 이익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그 1조 9천억 정도, 2조 가까이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는 올해 기준으로 150% 이상 실적의 퀀텀 점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에서의 신약 출시가 굉장히 그 셀트리온의 실적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퀀텀 점프를 이끌 신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그 기존의 시밀러 실적 역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큰 폭의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차트 보면 올해는 어쨌든 계속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가에 매수하실 수 있는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22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박스권 돌파할 수 있을 목표 가격 22만 원 저희가 눈높이로 잡아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셀트리온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뭐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체크해봤는데 셀트리온도 한번 박스권 돌파하면서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오늘도 끝까지 한번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면서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또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도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체크해봐야 할 경제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 경제정책부 최정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내수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민생 회복,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들을 내놓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간략하게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비롯해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 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개의 자료를 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보면 단기적으로 수출 대비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 내수 부양책을 내놨고요. 긴 시계열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역동경제 로드맵의 핵심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밸류업 프로그램에 드디어 세제 지원이 등장했습니다. 기업이 배당금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금액을 직전 3년 대비 5% 초과해서 늘릴 경우 늘어난 주주 환원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해서 늘어난 배당금을 받게 되는 투자자에게도 세제 혜택이 생깁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의 개인 주주의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해 기존 14%가 아니라 9%의 배당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 소득을 1,000만 원 받았던 투자자가 1,2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현재는 168만 원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158만 원만 내면 됩니다. 기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늘어난 200만 원에 대해서는 9%의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전체 소득을 합해서 소득세 과세 표준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최고 세율인 45%가 아니라 25%로 낮춰 적용되는 등 저율 분리과세가 실시됩니다. 또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즉 ISA 연간 납입 한도를 2천만 원에서 2배 늘린 4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국내 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무려 5배 확대키로 했습니다. 네. 금융투자소득세도 기존처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가만히 두면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세금 부과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증권업계에서도 반발이 큽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6개 증권사 최고 경영자들은 어제죠, 3일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원장과의 이제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입장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과제이라면서도 그 이념이나 정파 간 소모전 논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된 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라서 야당과 정부 간 대립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가 중산층의 독박 과세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세제 개편의 속도를 내기 위해 지금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선 증시를 좀 살려줄 만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던가 세금 절약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좀 끊임없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 부분도 살짝 언급된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 언급됐습니까? 네. 그 상속세 부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여줄지에 대해서는 7월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네. 일단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상속세에서 최대 주주 할증 평가라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제 기존의 최대 주주 또는 이제 최다 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주식 등을 양도할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 과세 표준에서 20%를 할증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예컨대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인데요. 그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인데 최대 주주의 경우에 50%에서 20%가 할증된 즉 10%포인트가 더 높은 60%의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폐지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해 최대 주주의 상속세율도 일반 주주들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정부는 가업 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 원인데요. 피상속인 가업의 계속 영위 기간이 30년 이상일 때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2배인 1,2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재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었는데 이를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즉 자산 총액이 10조 4천억 원 이상인 기업만 아니면 가업 상속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전체 중견기업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율 자체를 인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7월 말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7월 말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이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경기 자체가 수출 데이터를 연일 잘 찍히고 있는데 내수가 좋지 않다, 내수가 부진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좀 내놓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떠한 방안이 거론됐나요? 네, 그 정부가 공공 부분의 투자를 15조 원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자 사업이나 정책 금융 융자 보증, 공공기관 투자 등을 통해서인데요. 정부가 이제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투자, 융자 등으로 내수, 특히 이제 건설 부분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컨대 이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C 노선 등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외에 이제 복합 문화 시설 등 민간 수요에 맞춰서 공공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이 마련됩니다. 노후차 교체 시에는 100만 원 한도로 개별 소비세가 70% 인하되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뭐 수소차 등 이렇게 친환경 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 감면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또 추석 기간에는 비소득권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 숙박 쿠폰도 20만 장 발행될 네. 예정입니다. 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요일제 공휴일 도입입니다.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니라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인데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날 등 특정 날짜가 주는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요일 또는 이제 금요일로 지정해서 금토일 또는 토일, 월 이렇게 3일간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어린이날이 5월 5일인데 5월 5일이 아니라 이제 5월 첫 번째 월요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안들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수요일이나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중간에 껴있다 보면은 여행을 가시려는 분들도 그냥 쉬고 여행을 안 가시는 수가 많은데 이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월요일이나 금요일날 휴일제를 좀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을 좀 살리기 위한 그런 대책도 발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특이한 게 배달비를 지원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소상공인의 임대료, 전기료, 이제 배달비 같은 게 고정 비용인데요. 이런 고정 비용 자체를 좀 줄여주는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전기료의 경우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20만 원을 지원해 왔는데 그 대상을 이제 연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재 전기료 지원 기준이 너무 낮아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5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이 최대 7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달료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모아졌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뭐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같은 배달앱 사업자, 또 외식업계 관계자들이 모여서 하반기에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이제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금액 등은 내년 예산안을 짤 때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배달앱을 또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폐업률이나 매출액이 크게 달라질 정도로 외식업계의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신한카드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업의 경우 배달앱을 사용할 경우 폐업률이 6.9%인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1.5%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선 배달비 지원도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배달비 지원 이야기를 보면서 전 드는 생각이 그 육아용품 지원한다고 하니까 육아용품 가격이 상승해서 결국에는 네, 서민이 쓰는 돈은 좀 똑같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그런 우려들도 같이 동시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배달 앱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이러한 방안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빚을 갚지 못하시는 분들 연체율 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특히 3개 이상의 금융기관의 빚이 있으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 차주를 우리가 취약 차주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자영업자 중에 취약 차주 연체율이 올해 3월 말 10.2%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게 2015년 9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이에 소상공인이 받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대출 잔액도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상환 연장이 가능했는데 이러한 조건 자체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저금리 대출을 대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완화키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정부의 방안들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 민생 경제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길 바랍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좀 수정이 됐는데 상향 조정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수출이 이제 네.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연초에 제시했던 성장률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2.5%로 보고 있는데 이보다는 0.1%포인트 높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6%로 제시해서 종전 수치와 같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급층 요인이 완화되면서 2% 초중반대로까지 이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역시 이제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물가 상승률 2.5%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이제 630억 달러로 전망됐습니다. 당초 500억 달러에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네, 수출 경기가 국내 증시를 좀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하반기 경제 정책에서 민생과 관련된 방안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에는 금리, 기준금리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어제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자금이 이탈되기 때문에 미국과 금리를 어느 정도는 맞춰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같지는 않지 않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금리와 환율만 갖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달러를 좀 벌어보자는 취지에서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금리를 내린 다음에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현재 미국과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인데 이 격차를 더 벌리기는 힘들지 않겠냐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비 2.4%를 기록하면서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2.6에서 2.7%보다도 낮은 것인데요.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물가 상승률을 2.9%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낮은 2.8%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7월에는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오고 8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근 3.1%로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서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예상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9월입니다.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7월부터는 강하게 사인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9월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면 8월에 한 달 정도 하느니 먼저 금리를 내려도 크게 지장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 둔화가 빠른 것이 하느니 금리를 인하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가계부채라든지 환율은 사실상 불안한 상황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 따라 뚝뚝 떨어졌는데 환율은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질수록 그 불안 심리가 가중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영향입니다. 올해 전 세계 7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선거가 일어나는 슈퍼 선거의 해라고 불리는데요. 그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이어질 경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고 또 쉽게 그럼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부각될 경우에 쉽게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의 연체율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삶도 가계부채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계부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됐나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은 딱히 마련된 건 없지만 경계감은 확실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은행권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주택 거래도 증가하는 등 이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6월에 6조 원 가량 증가해서 작년 10월 6조 7천억 원 증가한 이후로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또 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182건으로 전월보다 7.1% 증가했고 전년 동월보다 무려 39.3%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금융위에서는 최근에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을 2달 연기해서 9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가계부채 정책의 방향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금융감독원이 17개 은행을 불러가지고 가계부채 관리를 하자 이런 주문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반기 경제 정책의 키워드는 역동 경제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경기 정책 방향처럼 우리 시장과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기자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에서 SK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들 낙폭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금융주들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수혜 받으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마켓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